규범 윤리학의 두 가지, 이론 규범 윤리학과 실천 규범 윤리학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요거 말고 이런 윤리학도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아까 러시아와 어느 나라? 우크라이나가 싸웠죠, 그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는 걸 보고 우크라이나 백성들 정말 훌륭하다.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저렇게 싸우는구나. 정말 선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 놈들을 악한 놈들이다. 대신에 우크라이나를 해방시켜주러 간 북한은 오히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해방시켜주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해방시켜주러 간 그 러시아 병사들,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는 그 러시아 사람들이 정말 선한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과 북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 김정은이 말하는 선, 그 선의 의미는 뭐죠? 어떤 게 선이죠? 우리나라 윤봉길 의사님, 일본 사람들에게 공격하셨죠, 그죠? 그래서 정말 자기 목숨이 끊어질 걸 각오하시고 그런 의논의를 하신 우리의 영웅이시죠. 정말 의로운 분이시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 의로운 윤봉길 의사님을 뭐라고 부르죠? 어떤 행동을 한? 테러를 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일본인들이 있죠. 저 윤봉길 같은 테러 행위자, 악한 놈 이렇게 비난까지 하는 일본인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의로운 분, 의로운 일을 하신 분의 의미는 뭘까요? 일본이 말하는 저 악한 윤봉길이라고 할 때 그 악의 의미는 뭘까요? 선이다, 악이다.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른 것일까요? 윤리학에서 이제 요거 잠깐 좀 치울게요. 메타윤리학이라는 그런 윤리학이 있어요. 메타윤리학. 이 메타가 뭐냐면요. 메타는 영어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메타버스라고 들어봤죠? 메타버스. 이게 메타에다가 유니버스를 합해가지고 메타버스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유니버스는 뭐죠? 지구, 현실 세계. 이거를 유니버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게 유니버스죠. 그죠? 근데 메타는 뭐뭐 위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그리스, 우리 아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어느 나라? 그리스. 그 그리스에서 온 말이 많은데요. 이 메타라는 말이 그리스에서 왔거든요. 그리스에서는 이게 무엇을 초월한 뭐뭐 위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 유니버스 하게 되면 유니버스, 지구를 초월한,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 초현실적인, 현실을 초월한 세계, 이게 메타버스가 되죠. 그죠? 뭐뭐 위에 있는, 요게 있으면, 이 위에서, 메타, 뭐뭐 위에서 이걸 내려다보는 거죠. 현실 위에서, 현실 세계 위에서, 이게 초현실적인, 현실을 초월한,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메타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학 위에서 윤리학을 내려다보는 거죠.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겠죠. 어떤 용어? 야, 지금 선한 사람이다. 우크라이나 분들 선한 분들이야. 윤봉길 여사님, 안중근 의사님, 유관순 누님 선한 분이야. 또 누구는 악이라고 그러네. 그럼 이 선의 의미가 뭐지? 악의 의미가 뭐지? 누구는 정말 이거는 올바른 행동이다. 미국의 한 군인이 며칠 전에 미국 현역 군인인데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을
찾아갔어요. 그 미국에 있는 그 이스라엘 대사관에 서류를 가져가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1970년대 우리나라 옷 만들고 하는 그 젊은 여학생들, 젊은 여성분들이 너무너무 잠도 못 자면서 옷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면서 몸에 불을 붙이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그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 근로자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불을 붙이고 돌아가셨던 전태일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죠? 전태일이라는 분이 너무나 먹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는 그런 일하는 여직공들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나 한 명 죽어서라도 이 우리나라가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그래서 저 아이들이 저런 안 좋은 환경에서 병들고 각혈하고 고통받는 저 환경을 내가 좀 개선해 줘야 되겠다 라고 이제 분신을 하셨는데요. 그것처럼 어떻게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그 미국 그 현역 군인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가서 들어가지는 않고 그 앞에서 그 석유를 가지고 자기 온몸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선생님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불을 붙이면서 몸이 불타면서 계속 이분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죽이지 마라. 팔레스타인 학살을 중단해라.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 이거를 막 외치면서 몸에 불을 붙이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이 그 뉴스에 나오는 걸 선생님이 보고 선생님도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미국 사람이고 자신은 피해를 입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 팔레스타인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이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양심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자기 몸에 불을 붙이고 제발 이스라엘은 이제 학살을 그만두라고 외치시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분을 막 정말 칭송하고 그 팔레스타인 아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끊었구나라고 막 칭송하시는 정말 선한 분이다. 정말 올바른 행동을 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몸에 불을 붙이다니 자기 그 소중한 몸을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때 올바른 행동이라고 할 때 그 올바르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분을 잘못했다고 할 때 그 잘못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윤리학 중에서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의무를 지켜야 되나?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따라야 되나? 덕스럽게 살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선, 악, 올바르다, 잘못됐다 라고 하는 용어, 다른 말로는 언어가 되겠죠. 이 용어와 언어의 의미를 밝히는 것. 그 선의 의미, 악이라는 것의 의미, 올바르다는 것의 의미, 잘못됐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밝히는 것. 이것을 분석하는 것. 윤리학이 있으면 여기 윤리학이 있는데 그 메타, 윤리학 위에서 윤리학을 내려다보고 윤리학에 쓰는 용어,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한다고 해서 이 메타 윤리학을 다른 말로는 분석 윤리학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메타 윤리학 또는 분석 윤리학. 그래서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 위에서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분석한다. 이걸 다른 말로는 영어로 메타가 뭐뭐에 관해서 이런 의미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뭐 위인데 윤리학에 관해서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해서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관해서 분석한다. 이런
의미로 메타윤리학, 윤리학에 관한 윤리학, 윤리학에 관한 연구, 윤리학에 관한 분석, 이런 의미로 메타윤리학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윤리학은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 자, 두 번째는요.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논리가 타당한가? 논리가 타당한가?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금 수만 명을 아이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였는데 그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의로운 전쟁을 하고 있다. 전 지구상에서 우리처럼 의로운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의로운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를 먼저 하마스가 공격했기 때문에 다시는 하마스가 공격할 수 있는 조금의 힘이라도 남겨두지 않겠다. 팔레스타인을 다 공격해서 하마스 같은 테러 분자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러면 다시는 하마스 같은 애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우리 이스라엘 여성들이 하마스에 납치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마스에 의해서 공격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팔레스타인 난민촌에 미사일을 쏘고 팔레스타인 난민촌에 군인들을 들여보내서 총을 쏘고 하는 것, 이거는 의로운 전쟁이다. 너무나 선한 행동이다 라고 그 이스라엘 총리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봤는데요. 선생님이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밑에 댓글을 보니까 정말 맞는 이야기다.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런 댓글도 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궤변이다. 하마스가 자기 공격했다고 하마스가 속해 있는 민족의 애들까지 다 죽여? 그게 의로운 거냐? 이건 웬 궤변이냐?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 다 죽이고 정말 우리 유럽에서 가장 선한 일을 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논리적으로 완전 궤변이다 라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바로 윤리학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떤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논증 구조, 논증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다.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선한 전쟁을 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 이거를 논증한다고 하는데요. 그 논증의 구조가 정말 타당한가, 논리적으로 타당한가를 분석하는 것.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무엇의 핵심 과제다? 윤리학의 핵심 과제다. 이것이 뭐다? 윤리학의 최종 과제다. 가장 중요한 목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윤리학? 메타 윤리학. 다른 말로 분석 윤리학. 그래서 이 메타 윤리학을 보통 이야기할 때 메타 윤리학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메타 윤리학은 좀 의미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미론적으로 분석한다. 윤리학에서 쓰는 용어의 의미, 언어의 의미, 선, 악, 옳음, 그름, 그 의미를 분석하는 의미론적으로 접근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존재론적으로 분석한다. 의미론적으로 분석할 때 메타윤리학, 분석윤리학은 분석을 말하죠. 선의 의미 분석, 악의 의미 분석, 옳다는 말의 의미 분석, 잘못됐다는 말의 의미 분석, 이렇게 의미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존재론적으로도 분석하더라는 거죠. 선이라는 게 과연 이 세상에 있는 거야? 물은 있고 공기 있고 산소 있고 수소 있고 원자가 있고
그래서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데 과연 선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이론 규범 물리학의 누구하고 누구? 뭐하고 뭐 이야기했죠?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그 중에서 의무론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하고 누구? 자연법윤리의 아퀴나스 그리고 칸트를 이야기했죠. 그죠? 그 아퀴나스 아저씨가 어느 시대? 중세라고 했죠. 중세는 선생님이 어느 시대하고 뭐하고 뭐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중세 전반기 그리고 중세 후반기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아퀴나스 아저씨는 어느 시대? 중세 후반기가 되죠. 후반기. 근데 중세 전반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 영어로는 어거스틴이고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중세 전반기의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도 이제 중세이기 때문에 무슨 교? 그리스도교의 대표적인 학자였거든요. 그리스도교니까 누구를 믿죠? 하나님을 믿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악한 분이다? 선한 분이다. 선하신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 선을 이 세상에 창조하셨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은 뭐가 없다? 악이 없다. 그래서 뭐는 창조하지 않으셨다? 악은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럼 세상의 악은 뭐냐? 아무 잘못 없는 사람 죽이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한테 말로 괴롭히고 남의 나라 침공해서 아이들 다 죽이고 이렇게 악한 행동하는 것은 뭐냐? 선생님이 지금 불이 켜져 있잖아요. 잠깐 불을 한번 탁 끄볼게요. 잠깐만요. 자, 선생님 불을 끕니다. 자, 껐습니다. 다시 켰는데요. 지금 불을 딱 껐죠, 그죠? 껐을 때 불을 끈 그 상태 그게 바로 뭐였죠? 다시 한번 선생님 끄볼게요. 자, 불을 끕니다. 자, 불을 껐습니다. 이게 어둠이죠. 근데 어둠이라는 것은 있나요? 어둠은 없다는 거죠. 단지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다. 악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둠이 금방 지금은 밝은데 어둠이 있어서 어둠이 와가지고 빛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죠. 빛이 선생님이 전원을 눌렀기 때문에 빛이 없어지니까 그 빛이 없어진 그것을 어둠이라고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악이라는 게 있어서 악이 온 것이 아니고 선이 없어진 상태 그걸 우리가 악이다 이렇게 부르다는 거죠. 그러면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나요? 어떨까요? 선이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많은 것들, 옳다는 것, 그건 존재하나요? 잘못됐다는 것은 존재하나요? 의로운 삶이라고 할 때 그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나요? 그 존재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죠.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많은 용어들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론적으로 그것을 분석하더라는 거죠. 그리고요. 인식론적으로 분석합니다.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거죠. 그죠? 인식한다.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선을 알게 되고, 윤봉길 여사님이 정말 선하셨어. 김구 선생님이 정말 선하셨어. 우리가 그 선을 알게 되는 거죠. 침략하는 러시아인들과 싸우는 그 용감한 우크라이나 분들. 선생님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분들이 이제 러시아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 탱크를 막아내기 위해서 들판에서 주무시는데 그 들판에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게 들쥐가 있더라고요. 들쥐. 근데 들쥐들도 너무 추우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그 옷, 그 사이사이에
들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병사가 이제 잠자기 위해서 옷을 트는데 그 옷 속에서 막 수없이 많은 쥐들이 막 쏟아지길래 선생님 그걸 보고 정말 평범한 이런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들판에 가서 쥐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좀 감동이 됐었는데요.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서 어려운 분이다. 정말 의로운 분이구나. 영웅이시고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런 분들을 다 영웅이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영웅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걸 인식한다고 하거든요. 선을 인식하고 악을 인식하고 옳음을 인식하고. 근데 또 러시아 푸틴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을 죽이는 러시아 군사들을 영웅이라고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그러면 정말 푸틴이 인식한 것, 김정은이 인식한 것하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군을 의롭다고 인식한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과연 선과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 인식을 다루는 것, 인식론적으로 분석하라는 거죠. 사람이 알 수 있나?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나?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옳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알 수 있나? 이렇게 분석하라는 거죠. 의미를 분석하고, 존재에 대해서 분석하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그 논정의 구조가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메타윤리학이 어떤 특징도 있냐면요. 2번까지 썼는데 3번 여기 잠깐 쓸게요. 우리가 보통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때 학문 어떤 게 있죠?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과학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체계적인 어떤 학문을 이야기할 때 좀 과학적인 체계성을 갖추었을 때 우리가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연과학을 이야기한다면 화학, 물리학, 생물, 지구과학 이런 어떤 체계성을 지니고 있죠, 그죠? 그런데 윤리학은 나는 선이라고 하는데 저 나라에서는 악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다 영웅이라고 그러는데 저 일본에서는 테러 분자라고 이야기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영웅이라고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정말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그럼 이게 정말 보편적이고 정확한 선이 맞나? 정말 객관적인 악이 맞나? 이게 정말 체계성이 있나? 정말 누가 선이야? 누가 악한 놈이야? 체계성을 정말 갖추고 있어야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윤리학이 정말 학문 맞아?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니야? 나라마다 다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 언어의 의미, 논리적인 타당성, 어떤 사람은 정말 논리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정말 객관성이 있는 거야? 이게 지금 학문 맞아? 이게 정말 체계성이 있는 거야? 이렇게 윤리학이 정말 학문적으로 자연과학처럼 사회과학처럼 어떤 학문적인 성립이 가능한지 그 타당성도 검토하라는 거죠. 윤리학은 정말 학문이 맞냐?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하냐? 그것도 검토하는 것이 무슨 윤리학? 바로 메타 윤리학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 기억할 것은 이런 메타 윤리학에서 뭘 분석했죠? 윤리학에서 쓰는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또 뭘 분석했죠?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그 논정 구조의 논리적인 타당성을 막 분석했죠, 그죠? 예. 그런 연구 결과, 이런 연구 결과를 이 메타 윤리학의 연구 결과, 이 결과를 누가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을요,
이거를 규범 윤리학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배치갈까요? 아이고 우리 윤리학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승리 가능한지를 검토해 에이 이거는 못쓸 윤리학이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메타 윤리학에서 용어의 의미 이런 면도 있구나. 그럼 좀 더 정확하게 용어의 의미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을 설득시키려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좀 더 명확하게 그래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미가 되겠구나. 이렇게 메타 윤리학의 연구 결과를 이론 규범 윤리학이 활용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행동 원리를 만들어내고 이론적인 근거를 만들어낼 때 메타 윤리학에서 그럼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놨으면 좀 더 그럼 그 부분을 좀 수정해가지고 좀 더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논정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 윤리학의 연구 결과를 규범 윤리학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해 두고요. 선생님이 이제 크게 무슨 윤리학과 무슨 윤리학, 규범 윤리학, 그리고 메타 윤리학.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돼? 규범 윤리학.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가 뭐지?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이거 학문적으로 승리 가능해? 분석하는 윤리학 자체를 연구하는 뭐죠? 메타 윤리학. 다른 말로 분석 윤리학. 근데 이런 윤리학도 있어요. 뭐냐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요거 일단 치우고 마지막을 좀 할게요.